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인간관계, 돈, 회사, 연애, 부부생활, 커리어 등의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우울증이나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좁은 지역에 대단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단위 주거 형태의 특성상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은 세분화되고 경제적 격차는 위아래로 벌어지며 그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됩니다. 수많은 생각과 욕망이 부딪히고 세대와 세대가 성별과 성별이 충돌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미움과 부러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직장 동료 또는 상사와의 마찰, 괴로운 가족관계,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사랑 없는 결혼생활, 상처뿐인 인간관계, 열등감과 자괴감 등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딱히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아라, 버텨라, 견뎌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갈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많은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는 기질과 환경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기질과 환경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질부터 살펴볼게요. 기질은 생물학적, 유전적 배경에 근간을 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일관성을 제공하며 대인관계를 비롯한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기질은 배우거나 교육받지 않고도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기질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석을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 주거 환경, 분위기, 학교, 직장, 문화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줄곧 무수한 환경에 노출되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환경인 거죠. 사회는 기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깎아내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편하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기질과 환경의 갈등, 그러니까 본성과 사회와의 충돌이 다양한 심리적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소셜 컨디셔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셜 컨디셔닝은 사회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 가치,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종교, SNS, 각종 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은 세대를 걸쳐 전승됩니다. 소셜 컨디셔닝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윤리, 관습에 무의식적으로 젖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생각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즉, 우리의 생각과 신념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 심어진 것입니다. 소셜 컨디셔닝은 항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멈추거나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질서에 맞춰 살아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윤리와 규범에 맞춰 살아갑니다.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절차를 따르며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하여 사회는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회가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자동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경로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생산성은 상승하고, 문명은 발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소셜 컨디셔닝은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말했습니다. 사회적 사실들은 우리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외부에서 우리의 의향을 결정한다. 소셜 컨디셔닝은 대체로 이로운 것입니다. 소셜 컨디셔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소셜 컨디셔닝은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기질, 그러니까 개인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라는 시스템의 용속이니까요. 사회가 바라는 것이 개인에게도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본성과 사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컨디셔닝은 사회 구성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비슷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셜 컨디셔닝은 성 역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 대표적인 소셜 컨디셔닝은 미적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은 젊고 아름다워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젊지 않거나 예쁘지 않거나 몸매가 좋지 않은 여성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광고, TV, SNS 등을 통해서 현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에 수시로 노출되며 이러한 관념은 은연중에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우울, 소외감, 질투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젊고 아름다워야만 가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만의 고유한 개성과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 이외에는 말입니다. 경력에도 소셜 컨디셔닝이 작용합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한 압박은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경제적인 독립성을 제한합니다. 그 결과 경제 주체에게 삶을 의탁하는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성의 대표적인 소셜 컨디셔닝은 남성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울기라도 하면 계집애 같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진실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으로 억압된 괴로움은 우울, 공황, 중독, 패배감 등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또한 남성은 외향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모자라고 불충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은 소셜 컨디셔닝은 인생 경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예쁘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외제차, 멋진 집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건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정답인 것처럼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함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소셜 컨디셔닝은 대개 무엇 해야 한다 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예뻐야 한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남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 튀지 말아야 한다.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의 형태로요. 따라서 의무적인 속성을 띠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편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셜 컨디셔닝은 이렇게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아 견고한 집단 사고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소셜 컨디셔닝은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전파하는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모, 네모, 오각형의 모서리를 깎아내어 모두 같은 모양의 동그라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는 사람들을 표준화시켜 모두 비슷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괴로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 재능, 욕망 등 자신만의 고유한 기질을 가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획일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락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노래했던 것처럼요. 똑같은 모양의 벽돌이 되지 마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컨디셔닝은 본래의 나 자신이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회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잘못된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질과 환경의 갈등, 즉 본성과 세상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억눌러진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어째서 괴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버텨내며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독일의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에서 개인이 집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집단에서 분리되어 외따로 떨어질 때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인은 집단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자신을 불완전하게 느끼며 그것이 바로 집단에 포함되려 애쓰는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엘리자베스 노엘의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이유가 고립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사고가 개인의 기질을 억누르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히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집단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집단 사고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화 심리학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의 원시인 선조들은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과일을 따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웠죠.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집단에 속하면 맹수나 다른 그룹의 적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사냥을 나가지 않고도 음식을 나눠받을 수 있었고 혼자일 때보다 안전한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이점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집단에서 소외될 경우 냉혹한 야생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생존의 욕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것이 마을이 되고
대도시로 발전해온 것이죠. 이처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무의식 깊이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에 따르면 누군가가 집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외면당하고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마저 묵살되고 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낙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너는 우리와 같지 않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이방인으로서의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호선의 좋은 글씨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셜 컨디셔닝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 한복판에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는 대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것은 암묵적인 사회적 규칙이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수치심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신나면 춤도 춥니다. 때로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죠. 이것은 때로는 감정조차도 학습된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아이였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바지를 뒤집어 입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행동은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셜 컨디셔닝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관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념들 중 무엇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무엇이 사회로부터 주입된 것일까요?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셜 컨디셔닝의 결과로 우리 내면에 설치된 무의식적 신념과 그것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입된 신념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러한 생각들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생각을 유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혹은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지. 이처럼 집단사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맹목적인 수능과 제한된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셜 컨디셔닝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로 뒤덮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무조건 저항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사회로부터 주입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본성과 사회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로부터 부과된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연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